나는 이른 아침에 사무실을 좋아한다. 고요하게 가라앉은 이 공기감이 좋은 것 같다. 창가에 관엽 식물에 물을 주고 조금밖에 열리지 않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이 회사에 입사한 후로 이 습관은 변한 적이 없다. 내 이름은 박지훈, 30세. 대기업 종합상사의 영업직이다. 영업 실적은 매달 최하위권을 맴돈다. 상사와 동료들의 평가도 낮고 의욕 없는 사원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실제로 일이나 출세에는 관심이 없다. 동료의 상담에 동행해봐야 방해만 될 뿐이라. 외근 영업보다는 영업 나간 동료들의 잡무를 처리하는 것이 요즘 내 주된 업무가 되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살아간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내 신조다. 하지만 그런 내 생활을 휘저으려는 사람이 올해 인사이동으로 왔다. 오늘도 빠르네요, 지훈 씨.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내 목에 가느다란 팔이 감긴다. 따뜻한 천이 등 뒤로 느껴졌다. 좋은 아침입니다, 최 팀장님. 아침부터 활기차시네요. 나는 그녀가 불쾌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힘을 주어 양손을 풀어냈다. 그녀는 최수연전 올봄에 우리 부서로 온 내 상사다. 해외에서 오래 생활한 귀국 자녀로 세계 국어를 구사하는 그녀는 나보다 4살 연상의 재원이다. 끝없이 밝은 미소와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상사로서도 완벽해서 처음에는 여자 상사라니라며 불평하던 동료들도 그녀가 부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백기를 들었다. 에이, 차가워. 아무도 없는데 뭐 어때? 내 손을 뿌리친 게 불만인지 입술을 삐죽이는 최 팀장님. 어째서인지 나는 그녀의 마음에 든 모양이다. 나는 일 못하는 월급, 루팡. 그녀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 어째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최 팀장님은 스킨십이 좀 과하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처음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안절부절 못하기만 했다. 처음엔 얼굴 빨개져서 귀여웠는데 요즘엔 제법 톡톡 쏘아붙이네. 최 팀장님은 내 책상 옆 의자에 앉아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쭉 폈다. 등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 게 들린다. 어제도 늦게까지 야근을 한 모양이다. 그녀는 나 다음으로 출근이 빠르다. 그리고 퇴근은 아마 이 부서 누구보다도 늦을 것이다. 팀장님께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한숨 섞인 내 말에 그녀가 대꾸한다. 하고 싶은 말을 똑바로 하는 건 정답. 하지만 나를 귀찮게 대하는 건 오답. 볼을 부풀리며 내가 앉은 의자를 툭 찬다. 토라지 나이 같은 행동. 일할 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다. 솔직히 4살 연상의 미인인 그녀가 왜 이렇게 내게 맹렬히 다가오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를 쫓아다니는 최 팀장님, 이 구도는 최근 부서 내에서도 공식 커플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처럼 의욕 없는 남자에게 신경 쓰다가는 그녀의 평판만 깎아먹을 것 같아 속으로 조마조마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어제는 제발 제 평온한 일상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늘에 대고 간절히 빌기까지 했다.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과한 스킨십은 안 됩니다. 최대한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자. 네 하는 불만 섞인 대답이 돌아온다. 솔직히 미인인 그녀가 다가오는 게 싫지는 않다. 다만 그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다. 남자 동료들의 질투도 있고 최근에는 후배인 이하은 씨에게서도 따가운 잔소리를 듣게 되었다. 몇 번이고 말하지만 나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싶다. 슬림한 팬츠 수트를 멋지게 소화한 최 팀장님의 뒷모습을 곁눈질하며 나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다.
해외패의 밝은 그녀를 보고 있으면 나는 항상 잊고 싶은 과거가 떠오른다. 회사에서는 인사팀 사람들밖에 모르겠지만 사실 나도 귀국 자녀다. 아버지의 일 때문에 어릴 적에는 계속 해외를 떠돌며 살았다. 한국에 돌아온 것은 내가 15살 때 한창 사춘기였던 것도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서 사교적인 성격이었다. 한국 고등학교에도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친구도 금방 사귀었고 처음에는 순조로운 한국 생활이었다고 생각한다. 내 고등학교 생활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단 한 명의 여자였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그 여자애와 같은 반이 된 것이 지옥의 시작이었다. 나의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녀는 나를 눈엣가시로 여겼다. 해외에서 살다 온 거 티낸다. 건방지고 너무 튄다. 눈치가 없다. 등등. 학교의 서열 최정점에 있는 여왕벌 같은 그녀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한마디 하자 내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말을 걸면 소중한 친구들마저 곤란해진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 나는 내 존재감을 지웠다. 졸업할 때까지 계속 절대 한국 대학에는 안 갈 거예요. 라고 아버지께 선언한 것도 이 무렵이다. 나는 선언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갔고 그 후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다. 한국에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소원 때문이었다. 건강이 안 좋아지신 어머니가 조금 약해지셨던 것 같다. 그런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만큼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교훈을 삼아 입사식 날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자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던 것을 기억한다. 내 평온한 일상을 어지럽히는 존재, 최수연 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눈앞에 닥치게 된다. 그날은 무척 더워서 외근 나갔던 동료들은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시원한 보리차를 벌컥벌컥 마셨다. 나는 잡무 담당이라 그런 그들을 위해 보리차를 끓이고 물수건을 차갑게 준비하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을 했다. 결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은 하지 않는다. 지훈 선배, 손님이 선배를 찾으세요. 후배인 이하은 씨가 의아한 얼굴로 나를 불렀다. 그럴만도 하다. 나를 지명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 혜은 씨는 조금 걱정스러운 듯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주변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볼게. 나는 작은 혜은 씨의 어깨를 안심시키듯 툭 쳤다. 그래도 걱정이 됐는지 혜은 씨는 내 뒤를 따라왔다. 아무래도 동석할 생각인 것 같다. 후배에게 이렇게까지 걱정을 끼치다니 나는 선배로서도 실격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작게 심호흡을 하고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며 응접실로 들어섰다. 응접실에서 들어오세요라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흐르고 가벼운 현기증이 느껴졌다.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어졌다. 이유도 모른 채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이게 몇 년 만이야? 너 졸업식에도 안 왔잖아. 살아는 있나 걱정했네. 새빨갛게 칠한 입술이 그런 말을 뱉었다. 조금 화려한 화장이지만 여왕처럼 거만한 그녀에게는 잘 어울린다. 강유라, 네가 왜? 응접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장본인 강유라.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상대였다. 아마 나는 조금 떨고 있었던 것 같다. 등 뒤에서 혜은 씨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괜찮아
라고 대답하고 유라의 앞에 실례합니다 라고 말하며 앉았다. 아까 복도에서 너 봤어. 설마 진짜 너일 줄은 몰랐지. 이런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니. 그때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거만하고 사람을 깔보는 태도는 예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놀리는 듯한 눈으로 나를 보며 입꼬리만 올려 웃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보여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입안이 바싹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유라는 당황하는 나를 보며 희죽거렸다.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으려 애썼다. 실례합니다. 혹시 저희 직원이 무슨 실례라도? 솔직히 최 팀장님이 언제 응접실에 들어왔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깜짝 놀라 뛰어오를 뻔했다. 당신은 뭔데? 갑자기 나타난 최 팀장님을 쏘아보며 유라가 불쾌한 목소리를 냈다. 모처럼 가지고 놀 장난감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걸까? 박지훈 씨의 상사인 최수연 팀장입니다. 평소 박지훈 씨는 상담에 잘 참여하지 않는데 혹시 손님께 무슨 실례라도 저질렀을까요?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최 팀장님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유라와 최 팀장님 사이에 불꽃이 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잠시 서로를 쳐다보던 두 사람이었지만 먼저 시선을 피한 것은 유라였다. 뭐 됐어. 오늘은 이만하지. 너희 회사랑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오래 거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유라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나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응접실을 나갔다. 혜운 씨가 황급히 그녀를 배웅하러 따라 나갔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는 겨우 온몸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정상이 아닌 내 모습을 보고 묻고 싶은 것이 많을 것이다. 내 과거를 설명해야 하는 걸까? 생각하니 기분이 한없이 가라앉았다. 그 사람 후계자 수업받고 있나 봐. 앞으로도 계속 올 테지만 지훈 씨는 신경 쓰지 마. 이 기회에 혜은 씨를 성장시키자. 정말 가볍게 내 어깨를 두드리며 최 팀장님이 말했다. 어깨에 얹힌 손바닥이 따뜻해서 나는 조금 눈물이 날 뻔했다. 결국 최 팀장님은 내가 왜 그렇게 당황했는지 묻지도 않은 채 그날의 업무는 끝났다. 어딘가 허무한 기분이었다. 다음 날 회의에서 유라의 담당은 혜운 씨로 결정되었다. 나는 보조 역할을 맡게 되었다. 혜운 씨에게는 고등학교 동창이야 라고만 간단히 설명해 두었다. 어제의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유라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도 눈치챈 것 같았다. 그 후로 혜운 씨의 노력에는 정말 감사하고 있다. 내가 유라와 마주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그녀의 요구에 부응하려 애썼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제 선배인 나를 유라 앞에 내세워야 하니 혜운 씨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거래를 이어갔다. 처음에는 박지훈 나오라고 하던 유라도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매번 상담 자리에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을 동석시킨 것이다. 단순한 지인일 때도 있었고 공동 경영자라고 소개될 때도 있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는 혜운 씨도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처럼 혜운 씨가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데려올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최 팀장님이 재빨리 나서서 혜운 씨를 도와주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후배에게 폐를 끼치고 상사를 걱정시키고 정말 사회인으로서 실격이라며 머리를 감싸쥐는 날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활기차던 초의 팀장님이 열이 나서 회사를 쉬었다. 좀처럼 병가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됐다. 혜운 씨 말로는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감기가 심해진 것 같다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지만 당분간 푹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팀장님은 푹 쉬셔야 하는데 강유라 씨가 또 제가 감당 못할 사람을 데려오면 어떡하죠?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쓰인 팀장 평가 글자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혜은 씨.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좀처럼 외근을 하지 않는 내가 동료의 상담 보조로 나갔을 때 그 사건이 터졌다. 약속도 없이 유라가 갑자기 까다로운 안건을 들고 온 것이다. 내가 회사로 돌아왔을 때 유라가 혜은 씨를 몰아세우는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황급히 응접실 문을 열자 혜은 씨는 유라에게 혼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오늘은 혜은 씨가 약한 프랑스어가 필요한 상담이었던 모양이다. 저기요, 여기 종합상사 아니에요? 프랑스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요? 아니면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다짜고짜 혜은 씨를 몰아붙이는 유라의 얼굴에는 분노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최대한 즐기고 있었다. 사냥감을 찾았다는 표정이다. 오늘은 늘 도와주던 팀장님도 없네.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자기 몸 관리도 못하다니 삼류네.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 청년이 안절부절 못하며 혜운 씨와 유라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마 유라에게 억지로 끌려온 것이리라. 어서 말해봐. 내가 소개한 상대랑은 상담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든지? 고개를 숙인 혜은 씨의 뒷머리를 유라는 둥글게 만서류로 리듬을 타며 툭툭 쳤다. 혜은 씨의 등이 작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동료들도 멀찍이서 응접실 상황을 지켜보며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찾으러 다른 층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 사이에도 유라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다. 무릎 꿇지도 못해 앉아있지 말고 바닥에 어서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말하며 유라는 혜은 씨를 소파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혹시 무슨 실례가 있었습니까? 나는 재빨리 혜은 씨의 어깨를 누르던 유라의 손을 쳐냈다. 그리고 혜은 씨를 내 등 뒤로 보호했다. 어머, 박지훈, 오랜만에 얼굴 비추네. 이 애 대신 놀아주려고? 새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유라의 눈은 잔인한 빛을 뿜었다. 나는 그런 유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외국인 청년에게 말을 걸었다. 저희 회사와의 거래를 희망하십니까? Vous souhaitez faire affaire avec notre société? 물론 한국어가 아니었다. 내 입에서는 프랑스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드디어 모국어를 들은 청년은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반대로 유라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청년은 본물 터지듯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내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를 상대하는 나를 보며 혜은 씨도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늘 자빌만 하던 월급 루팡으로 알았던 내가 갑자기 유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며 상담을 하고 있으니 놀랄만도 하다. 유라는 상담 내내 분하다는 듯이 나를 계속 쏘아봤다. 결국 청년과는 악수를 나누고 큰 거래가 될 것 같다며 함께 웃으며 상담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먼저 돌아가 상사에게 이 결과를 보고하고 싶다는 청년을 혜은 씨가 현관까지 배웅했다. 응접실에 남겨진 나와 유라는 서로를 노려보며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넌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성장하질 않았어. 먼저 입을 연 것은 나였다. 그토록 두려웠던 유라가 오늘은 전혀 무섭지 않았다. 어려운 상담을 성사시킨 것이 자신감이 된 것 같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유라는 당황하며 입을 열었다.
여왕처럼 거만한 태도는 여전했지만 희미한 초조함과 두려움이 느껴졌다. 하는 짓이 유치하다는 소리야. 사회인이 돼서도 고등학생 때랑 똑같은 짓이나 하고. 내 나이는 생각해봤어? 아, 외국어를 못하니까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니는 거구나. 능력 없는 재벌 2세에 뒤치다꺼리하는 사람도 참 힘들겠다. 네가 짐이 되고 있다는 건 몰라? 나는 유라가 외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일찍부터 눈치채고 있었다. 무역회사 사장 딸이면서 아마 유라는 스스로에게 열등감이 심할 것이다. 허세를 부리는 것은 콤플렉스의 반증이다. 그걸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겠지. 뭐, 네가 뭘 한다고 짓거려? 유라가 손에 든 서류를 내게 던지며 소리쳤다. 꽉 쥔 주먹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아무 고생도 안 하고 외국어 줄줄 내뱉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웃기지 마. 유라의 고함이 나에게는 비명처럼 들렸다. 고등학생 때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유. 아마 모든 것은 유라의 콤플렉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무역회사 사장이라는 걸 졸업 후에 알았다. 유라의 영어 성적이 유독 나빴던 것이 희미하게 기억났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내게 한 짓을 용서할 수는 없다. 내 안의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제 어른이잖아. 내 말에 유라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전곡을 찔려 창피해서 견딜 수 없는 모양이다. 소파에 있던 가방을 집어들고 맹렬한 기세로 응접실을 뛰쳐나갔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구두 소리. 좀 심해했나 싶었지만 말을 고를 여유도 없었고 원한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조금 심하게 말한 건 용서해 주길 바란다. 왜 말할 수 있으면서 숨겼어요? 아직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갑자기 등 뒤에서 최 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 반사적으로 돌아봤다. 거기에는 안색이 좋지 않은 최 팀장님이 서 있었다. 입술색도 파랗다. 젖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쏘아보고 있었다. 네? 팀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당연하죠. 아직 열이 펄펄 끓는데 곤란한 상황이라고 호출받고 왔어요. 그래도 오길 잘했네. 좋은 구경했으니까. 최 팀장님이 그렇게 말하며 내 옆에 살며시 앉았다. 배웅을 마치고 돌아온 혜운 씨도 팀장님을 보고 괜찮으세요? 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걱정 끼쳐서 미안. 괜찮으니까 다들 자기 일 봐요. 최 팀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응접실에서 사람들을 내보냈다. 나는 처벌받을 각오를 했다.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고 속이고 이 일을 게을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직무 태만으로 해고당해도 할 말은 없다. 거짓말쟁이 왕자님이네. 상상도 못한 말이 최 팀장님의 입에서 나왔다. 나는 얼빠진 표정으로 입을 벌린 채 네? 하고 되물었다. 나 기억 안 나요? 너무하네. 거듭된 말에 나는 다시 최 팀장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열 때문인지 얼굴은 새하얗고 눈가만 조금 붉었다. 그 붉은 기가 마치 울고 난 후처럼 보였다. 다음 순간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혹시 저랑 만난 적 있으시죠? 이건 확신이다. 눈가가 붉게 부은 채 낯선 나라의 공원 구석에서 흐르는 눈물을 멈추려 애쓰던 여자아이. 그 모습이 눈앞의 최 팀장님과 겹쳐졌다. 아, 혹시 독일에서... 나도 모르게 소리자 최 팀장님이 빙그레 웃었다. 이제야 기억났네? 그때부터 넌 나한테 백마탄 왕자님이었어. 울고 있는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만 하면 돼. 외국에서 친구 같은 건 필요 없어. 라며 강한 척했지만 큰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한국말로 말을 걸어주자 안심했던 걸까?
아직 어렸던 나는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을 눈물을 흘리며 강한 척하는 그녀에게 으쓱하며 말했다.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으면 세상이 훨씬 더 넓어져. 작은 세상에 갇혀 있는 건 너무 아깝잖아. 조금만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봐. 분명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아이에게 나는 가슴을 펴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 그녀가 놀란 듯 눈물을 뚝 그치는 것을 보고 안심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그 아이를 꼭 다시 만나고 싶어서 얼굴이랑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비슷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성격이 어릴 때랑 너무 달라서 정말 내 왕자님이 맞나 반신반의하고 있었지. 후후훗 웃으며 최 팀장님이 말했다. 나를 만난 다음 날 그녀는 학교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 말을 걸었다고 했다. 마치 마법처럼 서로를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벽이 한 번에 무너졌다고. 해외를 누비며 일하는 부모님과 함께 그녀 역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서로의 해외 거주 이력을 맞춰보니 꽤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시기도 많아서 놀랐다. 해외에서 운명적으로 재회할 줄 알았는데 이런 데서 다시 만나다니 하나도 로맨틱하지 않아. 최 팀장님이 입술을 삐죽였다. 그 옆모습이 조금은 어린 소녀처럼 보였다. 사실 나도 그 후 몇 번이고 그 공원에 가서 울고 있던 그녀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만나지 못한 채 나는 또 다른 나라로 떠나야 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차서 그녀를 떠올릴 틈이 없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더 근사한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었다. 신기한 인연이라기보다 이건 운명이지. 알지? 그녀가 그렇게 말하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나 말이야.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내 힘으로 이 붉은 실을 꼭 끌어당길 자신이 있었어. 대단하지 않아? 자랑스럽게 말하며 내 어깨에 팔을 두른다. 그대로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씩 웃었다. 도망칠 생각은 안 하겠지, 지훈 씨? 내 세상을 넓혀준 게 당신이잖아. 넓은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내 곁에 있을 책임이 있다고. 알겠어? 정말 막무가내의 최 팀장님다운 말이다. 하지만 전혀 싫지 않다.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왜 하필 잡혀버렸을까? 지금 좀 건방졌어? 그렇게 말하며 배를 잡고 웃는 그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똑같이 웃고 있을 날은 아직 조금 더 먼 미래의 이야기다. 우연한 만남을 억지로 끌어당긴 그녀에게서 도망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 아마 소설이라면 해피엔딩일 것이다.